네, 라이브 Q&A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터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내용과 관련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또 특이하게 이번 컨퍼런스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좀 냉정하게 매수할 때라고 말씀해 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럼 질문해 주신 차례대로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채영님께서 주식처럼 데이터를 적용하는 건 처음 배워보네요. 혹시 아파트가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시세가 특정되기 어려운 물건들도 데이터 적용이 가능할까요? 또 토지도 데이터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일단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사람도 데이터로 다 쪼갤 수 있잖아요. 성격 데이터, 능력 데이터, 체력 데이터, 학벌 데이터 다 데이터로 쪼갤 수 있는데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동산 종류 중에 가장 데이터가 많은 게 뭐냐면 바로 아파트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이 데이터라는 거를 안경으로 비유를 해보면 빅데이터라는 안경을 쓰면 아파트 시장은 시력 한 3.0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하지만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 시장은 완전 깜깜이 시장이거든요. 아예 그냥 시력 마이너스. 근데 여기에도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가나 토지와 같은 이 빅데이터 안경을 쓰면 시력 뭐 3.0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0.5, 0.67 정도는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리치고가 현재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는데 내년 중순 이후에는 저희가 상업용 토지 상권 분석 또 리치고를 개발을 합니다. 현재도 상권 분석에 대한 부분들 일정 부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중순 지나고 나면은 이런 데이터들을 아마 좀 리치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개인 투자자로서 네. 어떤 상가나 토지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을 때 어떤 데이터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아, 네. 판단할 수 있는. 네. 일단 첫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 계속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합니다. 뭐 1년, 2년, 많게는 3년, 4년씩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는데 하락의 폭이 거의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락이 아주 미미한 수준까지 왔고, 그런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예를 들면 향후에 입주 물량이 없다든가, 그 다음에 소득 대비나 뭐 전세 대비 물가 대비해서 저평가 되어 있고 입주 물량이 없고 미분양이 빠르게 줄어든다. 그때는 무조건 매수 타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는 부동산 투자는 한두 푼 물론 이제 저는 뭐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굉장히 여러 투자를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이제 그래도 뭐 최소한 억대는 하는 거잖아요. 한 채의 자산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의사결정이고 그래서 결정적인 때만 하면 돼요. 아무 때나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결정적일 때. 10년에 저는 이제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내 이 투자 의사결정이 10년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좋은지 안 좋은지를 고민해요. 살 때도 그렇고 팔 때도 그렇고.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로 이제 뭐 데이터로 유일하게 이제 매수 타이밍은 매수가 아니라 매도 타이밍이에요, 지금. 아, 매도. 예, 지금은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그 다음에 인천, 대구, 이 네 곳은 가장 지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2년 중순 정도까지가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저로의 매드 찬스라고 보여지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지금 팔자세는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자세는 너무 없어서 이미 내놔도 잘 아마 안 팔리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면 호가를 좀 낮춰서 매도를 좀 하셔야 될 거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뭐 가격, 입주 물량, 네. 소득 대비 네.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리치고 앱에 가시면 아파트, 지역, AI 전망이나 투자 점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를 지금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다 나와요. 투자 점수 좋은 데 사시면 돼요. 그리고 미래 가격 AI가 예측하는 74%의 적중률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세 번째 모델이 제우스 모델인데 이게 지금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AI 모델이 상승을 또
예측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사시면 됩니다. 네, 심플하게는. 네, 네. 아주 간단해요. 네. 지금도 리치고가 무료라고 네, 하는데 현재 많은 무료죠. 관심을 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SJ님께서 네. 연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는 딥러닝을 이용하시는지 아니면 네. 데이터 전처리 시각화를 통해서 네. 변수의 추세나 상관관계 같이 뭐 투자 의상 결정에 도움되는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건지. 아, 네. 둘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저희 리치고 팀의 AI를 맡고 있는 AI 팀장이 3년 전에 전 세계 스타크래프트 인공지능 게임 대회에서 전 세계 1등을 한 친구예요. 그래서 2등을 누가 했냐? 페이스북이 2등 했고, 1등을 했던 내가 삼성 SDS의 이제 사이다 팀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핵심지능 인공지능 개발자가 저희 회사 지금 인공지능 리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뭐, 말로 뭐 인공지능 전문, 이게 아니고요. 전 세계 탑 클래스의 지금 인공지능 이 전문가가 저희의 딥러닝,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강화학습의 엄청난 권위자인데, 그런 딥러닝을 통해서 가격을 예측을 또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뭐 시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만든 또 이런 리치고 대시보드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리치고 엑스퍼트라고 해서 이제 유료 버전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개인분들이나 아니면 부동산 기업들. 그래서 저희가 뭐 현대건설, 롯데건설하고 계약을 했고, 뭐 다양한 또 부동산 관리 기업들하고도 최근에 계약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런 의사결정을 딥러닝을 통한 이런 미래각 예측과 그와 더불어서 대시보드 또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다 하고 있어요. 가능한 한 그런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그렇죠. 거의 확실한 네, 데이터를 맞습니다. 만들기 위해서 네. 하고 계시는군요. 그다음에 민주K님께서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는데 네. 강남 3구처럼 서울 네. 초인기 지역도 네. 데이터에 따르면 하락 신호가 있을까요? 라고 네. 물어보셨습니다. 네. 자,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는데 강남은 정말 불패였을까요? 예전에 살 때 떨어진 네. 때 있었다고. 살짝이 네. 아니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음마아파트 같은 재건축 아파트. 그러니까 하락 시기가 오면은 가장 많이 하락하는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거든요. 왜냐면 아파트가격이 떨어지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급속도로 안 좋아져요. 재건축 못 해요. 사업성이 나빠져서. 그래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40%씩 떨어져요. 네, 30%, 40%씩. 네, 그래서 강남 불패라는 말은 맞지도 않는 거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는 강남도 크게 떨어집니다. 97년도 IMF 이후에 강남 뭐 반토막 났고요. 그 다음 금리위기 때도 뭐 적게 떨어진 아파트 20%, 많게는 30%, 40%씩 떨어진 아파트들도 있고요. 그래서 강남 불패라는 말은 그냥 말이 허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는 있냐? 예전에도 물론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좀 심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훨씬 더 심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시대가 굉장히 디지털화되고 있고 온라인화 돼가고 있는데 이런 대세를 잘 타서 이런 분들은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그죠? 그래서 이런 슈퍼 리치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지역들은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강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강남 불패까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누구나 다 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어떤 동네에 살고 싶어요? 좋은 동네에 살고 싶죠. 그리고 이제는 나 강남 살아. 이게 나를 대변하는 그냥 내가 어디 사는지가 나라는 사람을 대변을 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슬프네요. 네, 슬프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떤 강남에 대한 이런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하방 경직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 탄탄하다라는 말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강남은 무조건 떨어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적은 없고요. 네, 10년에 한 번 정도씩은 떨어졌어요. 10몇 년에 한 번 정도씩은 떨어졌어요. 지금 뭐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계속 올라가지만 네. 아예 강남 불패는 아니다. 아예 절대 강남 안 불패는 떨어지는 건 아니다. 네네. 네, 라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강남도 내년 중순, 그러니까 지금 중저가 아파트들이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저렴하거나 이런 이제 대중들이 사는 이런 아파트가 이미 이제 하락을 하는 단지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아직 고가 아파트들은 견디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현찰 주고 사신 분들이 많으니까 뭐
견딜 수 있는 거죠. 이분들은 금리가 오르나 어차피 현찰 주고 샀으니까 네, 대출이 영향을 안 없잖아요. 받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서민들은 이제 대출을 껴서 또 많이 샀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런 간극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아마도 내년 중순 가을 정도 지나면 강남권에서도 하락세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채영님께서 네. 그러니까 각 구들, 서울 내에 있는 각 구들을 서울 전체 데이터 흐름과 비슷하게 보면 될지, 뭐 아니면 요거랑 대비해서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지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인데 대세 하락장이 언제 시작이 됐냐면, 많은 분들은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가 오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걸로 생각하시거든요. 심지어 부동산 전문가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정확한 데이터를 보면 언제부터 떨어졌냐면, 강남, 서초, 송파의 즉 고가 아파트들 시장은 2007년 초부터 떨어졌어요. 네. 2007년 초반서부터 고가 아파트는 떨어졌는데, 자, 이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중심부터 불이 타올라요. 그러니까 강남이나 이런 비싼 데부터 타올라요. 그리고 이게 주변으로 퍼져요. 네.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고가 아파트들은 2007년 초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노도강이라고 하죠. 좀 서울의 주변. 얘네들은 언제까지 올렸냐? 2008년 초중반까지 계속 올랐어요. 근데 수도권 외곽도 마찬가지고.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수도권이 서울, 강남부터 시작해서 이게 서울로 퍼지고, 경기도로 퍼지고, 인천으로 퍼지고, 경기 외곽으로 퍼지잖아요? 그럼 더 이상 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동두천, 뭐 이런 데가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했거든요? 그런 데는 일자리도 별로 없고, 수요도 없는 데인데, 그냥 투기 때문에 그냥 다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탈 데가 있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서울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은 조금 참고를 하셔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네. 중앙부터 서서히 퍼지는 네. 그런 타이밍이 다르다. 그렇죠. 하지만 대세는 비슷하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007년을 고가 아파트, 그러니까 지난 대세 상승장의 마지막이 2007년, 8년이에요. 근데 그때는 고가 아파트가 먼저 떨어지고 이후에 나머지가. 중저가 아파트들이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중저가 아파트들이 먼저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은 고가 아파트는 대출이 아예 안 되니까. 지금은. 대출이 아예 안 되잖아요. 대출이 아예 안 되니까 현찰 있는, 진짜 말 그대로 현찰이 그냥 수십억 있으신 분들만 사니까 어때요? 뭐, 이유. 예. 예. 하지만 상황이 지나면 상황이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들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패턴들이 지난 대세상의 막바지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큰 흐름은 또 결국에는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케빈 유님께서 네. 데이터를 나와 있는 그대로만 보기보다는 네. 이면에 내포된 의미를 제대로 포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제 개인 투자자가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분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네. 혹은 오해할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걸 뭐 이런 답변 들으려면 2박 3일 밤을 새야 되는데 일단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부동산 전문가들도 굉장히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그냥 제가 쉽게 한번 비유를 드려볼게요. 남자 여자가 데이트라고 서로 사귀는데 예를 들면 외모만 보고 사귀면 어떻게 해요? 외모 데이터만 보고 사귀면 어떻게 돼요? 쉽게 무너지겠죠. 그렇죠. 네. 그 선택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뭐 성격 데이터, 능력 데이터, 외모 데이터 다 보고 하면 어때요?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높죠. 예.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성격 좋고, 능력 좋고, 외모 좋고, 다 좋고, 나만 사랑하고, 이런 사람 없는 거 아시죠? 없어요. 자, 그런데 부동산은 제가 데이터로 연구를 해보니까 성격 데이터, 능력 데이터, 외모 데이터,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다 좋은 데가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실 때, 뭐 참고로 빅데이터 부동산에 대한 이런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제 첫 번째 책, 그리고 두 번째 책 좀 보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의사결정하시면 돼요. 제가 다 원리랑 이런 것들 다 적어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제가 2018년에도 올라간다고 했던 데는 다 올라갔고 그때는 서울이 있었고요. 떨어진다고 했던 5곳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데이터로 아파트 시장을 전망할 수 있냐 없냐는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제는 충분히 데이터로 아파트 시장을 전망이 가능합니다. 근데 막 주의해야 할 점 막 이런 것도 있나요? 오늘 데이터가 딱 주의는 나왔을 제가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두 가지만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거. 그것이 예. 중요한 점. 그리고 진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좋은 데이터와 안 좋은 데이터가 섞여 있는 지역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격은 좋은데 능력이 꽝이야. 예.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사람도 그렇듯이 부동산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다 좋은 지역이 있고 모든 데이터가 안 좋은 지역이 있고 섞여 있는 데가 있는데 이 섞여 있는 데를 좀 그렇게 저는 웬만하면 그런 의사결정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반반 정도 있다. 아예 투자 안 합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최고의 기회만 한다고요. 그럼 그 데이터에는 뭐 가격의 움직임도 있고 네. 입주 물량도 있고 아까 네, 말씀하신 미분양도 대로 있고 일자리도 네, 있고 소득도 인구나 있고. 세대수 증감도 있고 그 지역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데이터들 다 모든 게 담아 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정말 쉽지가 않네요. 아니 근데 쉬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리치고 웹의 투자 점수 리치고에 투자 점수에 거기 다 달아놨어요. 아까 강의에도 나오지만 이 투자 점수가 니치고 앱에 있는 투자 점수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엄청난 이 인공지능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적중률이 74%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리치고를 가지고 저도 많은 투자를 해서 백발백중 다 성공했는데 지금의 투자 점수 굉장히 거의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많이 참고하면 그냥 좋겠네요. 네. 그냥 투자 점수 하나만 봐도 답이 딱 나오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케빈 유님께서 네. 방금 질문했고 SJ님께서 네. 데이터를 많은 방법으로 지금 연구하고 분석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뭐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구하시는지 데이터를 네. 그리고 각각의 모은 데이터를 서로 유기적으로 매칭시키는 은사님만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이걸 제가 빅데이터를 왜 시작을 하게 됐냐면요. 부동산 강의로만 제가 5천만 원 이상 들여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강의를 한다 하시는 분들 다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 많이 배웠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 언제 살 거냐, 어딜 살 거냐. 이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그래서 데이터를 파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아요. 출처도 너무 많고요. 뭐 국토교통부, 뭐 KB부동산, 한국감정원, 뭐 기타 등등 뭐 통계청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에 따라서 뭐 크롤링을 하는 것도 있고 API로 가져오는 것도 있고 돈 주고 사서 오는 데이터들도 있고 너무 많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데이터가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포맷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슬도 꿰매야 이게 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꿰매줘야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꿰매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일치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단지랑 KB부동산의 아파트 단지랑 이게 아파트 단지 아이디가 있으면 그냥 딱 매칭을 시키면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 아파트 단지가 데이터가 조만간 발표가 될 겁니다. 단지 아이디 데이터가. 네, 그것만 있으면 사실은 바로 연결시키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개인이 한다? 할 수는 뭐하러 있지만 하세요. 그냥 리치고 쓰시면 되는데. 다 해놨는데. 공짜인데. 열심히 고생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2016년부터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그 다음에 2019년 5월 달에 창업을 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창업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부동산 투자 잘하고 싶어가지고 만들었는데 뭐 이제 부동산 뭐 강의도 하고 또 전망도 다 맡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리치고 너무 좋은데 좀 나도 좀 쓰게 해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저도 연봉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한 3억에서 5억 정도 받았어요, 제가. 근데 창업을 하면 이걸 버려야 되잖아요. 제가 연봉이 아직도 1억이 안 되거든요. 창업하고.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되게 좋은 거 알려주시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어떤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시행착오 겪고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좀 많은 분들에게 이게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못해도 등대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등대가 있으면 뭐예요? 침몰해요, 안 해요? 하지는 침몰하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저희가 해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하고, 또 저희가 이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또 이런 것들도 홍춘욱 박사님, 우리 김정희 이사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년 4, 5월 달 아마 출시가 될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금융이나 어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그래서 평생 이런 안심 투자 파트너로 가고 싶은 게 예, 평생 목표죠. 무료 약속해 주셔야 돼요. 예, 돈은 뭐 기업들한테서 벌면 되니까요. 예. SJ님께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아, 맞아요. 제가 혼자 2016년에 제가 저거 혼자 하느라고 죽는 줄 직장 다니면서 저거 하는데 밤도 얼마나 많이 새고, 진짜 제가 또 물론 수학이랑 컴퓨터 전공을 하긴 했는데 제가 사회생활을 또 개발자를 한 게 아니다 보니 개발자는 잠깐 하고 이제 다른 일들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진짜 이거 쉽지 않아요. 저희가 전처리 다 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지훈 서님께서 지금 네. 말씀해 주시는 요소들 외에 또 뭐 눈여겨볼 데이터나 혹은 정량할 수 없지만 네.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웬만한 거는 제가 다 정량화할 수 있는 거는 다 정량화했어요. 뭐 예를 들면 시중 유동성은 많이 풀렸는데 시중 유동성 풀린 거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안 올랐다, 이런 말들 얼마나 많아요. 언뜻 들어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저도 맞는 얘기인데 아니 이걸 데이터로 확인했어 당신? 시중 유동성이 얼마 있는지 실제로 확인해서 다 해봤냐고. 아니잖아요. 저도 그냥 궁금했어요. 말이잖아요, 말.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쫄보 투자자예요, 쫄보. 겁쟁이. 그러세요? 예. 하나도 안 그래요. 엄청 쫄보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하죠. 데이터를 하고 믿을만 하니까. 다 좋아야 한다니까요, 저는. 다 좋아야. 그래서 제가 작년 초반에도 지방 얘기 했었고, 올해 초에도 얘기했고, 그때만 샀어도 지금 뭐 돈 번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지금. 예, 제가 뭐 지지난달에 나눔 강의했는데, 그때도 뭐, 대표님 때문에 인생 바닥에서 일어설 수 있었다, 이런 분들 정말, 예, 많이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예. 그럼 뭐 정량할 수 없는 거에는 뭐 예. 정책 뭐 그래서 이런 게 웬만한 것들은 있겠네요. 다 해놨는데, 할 수 없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사태 음. 터질지, 이거 예측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 다음에 정부가 임대차 3법 이런 거 할지 예측돼요?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들의 이 탐욕이 어디까지 갈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데이터로 할 수 물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미로 짐작해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조금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만능은 절대로 될 수 없다. 왜? 데이터만 가지고 그대로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네. 네, 감사합니다. 다들 공감을 열심히 해주시네. 숫자가 있어야 믿을 수 있다. 그럼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제가 좀 부동산 전문가들하고 예전에 친해져가지고 이제 강의 많이 들으면서, 아니, 지금 어디 투자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얘기하는 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자, 성공이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 네. 근데 대다수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동산은 어제가 제일 싸.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게 맞지만 10년이나 10몇 년마다 한 번씩 크게 떨어지잖아요.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게 떨어진 사람들을 한번 만나봐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마음 아파. 이게 재산이 매덕이 훌렁 날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자살하고 이런 분들도 2012년에 꽤 기사나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도 오랜 기간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예전에 아픈 기억은 하나도 없는 거죠. 아픈 기억이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요. 예, 근데, 탐욕이죠, 뭐. 근데, 또다시 그런 일은 반복이 된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된다. 예. 네, 말씀해주신 거 꼭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안창구님께서 네. 연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데이터를 꾸준히 트래킹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어느 정도 주기로 데이터를 중점으로 꾸준히 확인하는 네. 그냥 예를 들면 일반 대중분들이다. 그냥 분기에 한 번 정도? 분기에 한 예, 번? 1분기에 한 번. 예, 분기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 좀 관심이 좀 자주 있다. 그런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은 체크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데이터가 매일 나오는 데이터가 있고요. 주간마다 나오는 데이터가 있고요. 월간마다 나오는 데이터 출처마다 이것도 그 주기가 다 또 달라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일주일에 몇 번씩 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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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뭐 리치고에 다 적어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네. 주기마다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들이 있으면 또 네. 빨리 많이 보시면 네, 더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어서 안창구님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 몇 가지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요. 뭔가 쪽집게 과외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것만 보셔도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리치고 투자 이 앱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 이제 배방 3정 그린 코아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아산에 자 여기 보시면 리치고 앱에 고급 분석 차트 추가 열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이제 안 보시면 나오네. 여기 이제 특정 아무 아파트나 찍어서 거기 이제 보시면 요 아파트 시세 이렇게 가격이 나오는 요 화면에 고급 분석 차트 추가 열기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누르면 종합 저평가 지수, 전세가율, 주택 구매력 지수, 미분양 세대 있어요. 이 중에 요 세 개 위에 세 개만 눌러요. 네. 네. 자, 그럼 그 네 개가 약간 그리고 요 세 개가 높을 때 투자하면 돼요. 자, 얘 보세요. 얘 세 개가 다 높았을 때가 언제예요? 이때잖아요, 이때. 2019년 말부터 2020년 보이세요? 그렇죠. 높았을 때. 안 보실 것 같은데. 안 보실 건데 아무튼 아파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이 종합 저평가 인덱스랑 주택 구매력 지수가 높을 때 이때가 바닥이 아니에요. 바닥이었죠? 네. 이때 사시면 돼요. 네, 그래서 리치고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기능이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사업하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앱 홍보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금 근데 이제 할 건데 이제 내년에 또 네. 이제 모 그룹 저 자산관리 앱에 또 저희가 2천만 명이 쓰는 앱에 저희 리치고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급 분석 차트에 그것만 네. 해도요, 그냥 게임 끝납니다. 그럼 요 안에 직접 지금 바로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있는 거는 종합 저평가 지수, 전세가율, 주택 구매력 지수, 미분양 세대 맞아요. 요렇게 네 가지로 그렇죠. 그래프가 딱 나옵니다. 한번 봐보시면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찾아보실 때도 이런 데이터 위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전에도 SJ님께서 리치고 홍보 소개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이어서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이어서요? 리치고 홍보 소개. 리치고가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직방, 다방, 호갱노노 이런 부동산 앱이랑 가장 차별화된 건 뭐냐면 기존의 부동산 앱은 그냥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나열을 하는 거죠. 실거래가 어떻게 되고 뭐 하고. 근데 리치고가 다른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뭐예요?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서죠. 자, 아파트에 대한 의사결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투자의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가 거주의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리치고 앱을 들어가서 보시면 투자 점수랑 거주 점수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이 아파트를 투자하기에 지금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여주는 게 투자 점수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얼마나 살기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여주는 게 거주 점수예요. 네, 제가 부산에 이제 뭐 엄청 이제 좀 제가 친하게 지내시는 이제 사업 크게 하신 형님이 계신데 그분 이제 사는 뭐 아파트 잠깐 얘기하다가 뭐 아파트 막 좋으시다고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치고 앱을 틀고 바로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부산에서 살기 좋은 1등 아파트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1등 아파트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른 앱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아파트 미래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를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리치고만 지금 아파트 미래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적중률이 74%. 세 번째 모델이, 첫 번째, 두 번째는 60% 초반대였는데, 저희가 지금 74% 초반까지 적중률을 지금 올려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정확한 적중률이고요. 네. VC였다면 돈 싸들고 찾아뵙고 싶다고. 네, 저희가 최근에도 시리즈 A 투자일치 마무리했고, 누적으로 지금 한 60억 정도 투자일치 했습니다. 무럭무럭 성장하시기를. 이게
다른 그런 데이터 앱들이나 다른 점은 뭔가 네. 의사결정까지 이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되게 그렇죠. 다르고 좋은 것 그렇기 같아요. 네. 때문에 이제 저희 회사가 이런 건설사나 시행사, 이런 부동산 관련 기업들하고도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확하네요. 어디에다가 아파트를 사는지 좋은 걸 안다는 건 뭐냐면 어디에다 아파트 지으면 돈 되는지 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좋네요. 그럼 아까 질문과 좀 이어서 데이터를 아까 분기에 한 달에 한 번 보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관련해서 AKG님께서 네. 매일매일 혹은 주말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봐야 할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냐고 하셨네요. 되게 많은데 매일 봐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매일 진짜 매일. 매일 봐야 되는 데이터는요. 실거래가 데이터가 매일 나와요. 실거래가. 네, 근데 이제 굳이 일반인 분들이 그거를 뭐 볼 필요도 없고 또 리치고에 들어가면 실거래가 바로바로 저기 내가 내 아파트 등록해 놓으면 관심을 해 놓으면 실거래가 바로바로 저희가 다 하거든요. 네,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이 그냥 맞아요. 미치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심플하죠. 네, 제일 쉬운 방법이죠. 네, 다 해주셨으니까. 네, 네. 그래도 뭐 이제 실거래가 데이터는 매일 보면 네. 되고 뭐 주마다 봐야 되는 또 네, 데이터가 그리고 있어요. 이거예요. 그냥 가장 심플한 거는 뭐냐면 이제 아까 이제 다른 점은 아파트 투자할 때 저도 리치고 쓰고요. 저희 직원들도 리치고 써요. 네. 직원도 많은 친구는 아파트가 한 10채 정도씩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직원들이 나가질 않아요. 한번 들어오면은. 네. 아직도 맛을 봐가지고. 네, 아직도 사람 많이 뽑고 있고요. 네, 좋은 분 계시면 네,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치고를 보세요, AKG님.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컨실리언서님께서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중에서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조정기라고 할 수 있었던 네. 10년도, 17년도 시기에도 마이너스 10% 선을 보이는데요. 네. 매도해라 한 의견 주신 지역은 그거 이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네. 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 통계를 발표를 하는 게 한국감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KB 부동산이 있는데요. 이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못됐다, 그러니까 좀 표현을 제가 좀 적절치 못하게 했는데 잘못된 거 아니라 제대로 된 상승폭이나 하락폭을 제대로 반영을 못해요. 왜냐면 얘는 샘플을 뽑아서 이 샘플을 가지고 지수와 통계화 시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상승폭과 하락폭을 제대로 반영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균 데이터로는 별로 하락 안 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 상승폭도 제대로 반영을 못해요. 예를 들면 한 300% 상승했는데 이 통계는 한 뭐 120%, 150% 상승한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는 동떨어진 잘못된 이런 통계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 이런 가격 지수 데이터들을 보면 조금 제대로 된 상황을 좀 보시기가 힘들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 리치고에는 KB 부동산 시세를 넣어놨고 조만간 저희가 리치고 시세, 즉 직접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까지 결합을 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이 아파트 시세 데이터를 또 저희가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통계로 만든 그런 통계 데이터도 저희가 그냥 무료로 저희가 배포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 매도 의견을 주신 지역은 그거 이상, 10%, 그러니까 평균 저게 이제 지수가 10% 하락했으면 실제로는 20% 이상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아파트 단지별로 또 달라요. 아파트 단지별로. 그래서 좀 고평가됐거나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좀 이런 아파트들은 한 30에서 40. 근데 또 지금 GDP나 통화량 이런 거 고평가 대비해서는 거의 한 45% 이상 지금 고평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요. 45 이상 빠질 네, 수도 그럴 수 있다는 있어요. 거죠.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뭐 양호한 아파트들은 뭐 한 15에서 20 정도로 하락하겠지만은 조금 좀 이런 재건축이나 좀 이런 아파트들은 상당히 많이 빠질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빡 빠졌다가 다시 회복 못 할 수도 있네요, 진짜. 확실히. 이거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 보통 이제 아파트 하락기가 시작이 되면 5, 6년은 하락을 해요. 네. 그런데 원래는 2020년대 한 중반 정도에
바닥치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지금 뒤늦게 3기 신도시 지금 공급 정책을 좀 미리미리 좀 해서 빨리빨리 했으면 좋았는데 뒤늦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언제 입주될지 아무도 몰라요. 토지 수용부터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빨리 최대한 빨리 되면 25, 26년 늦으면 27, 28년에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 하락의 막바지 입주 물량까지 겹치면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고 분위기가 안 좋은데 입주 물량까지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락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분명한 것보다 계속 바뀌는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제는 테크, 기술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GTX 호재라고 하죠. 네. 제가 무슨 호재 아니에요. 이게 무슨 호재예요. 자, GTX 언제 개통돼요? 10년 뒤? 27년, 28년 빨라도. 네. 아니면 더 늦으면 2030년 넘어서. 그렇죠. 근데 플라잉카 언제 나와요? 플라잉카 언제 나오죠? 2025년에, 26년에 나와요. 이미 그 전에 나옵니다. 플라잉카. 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GTX를 탈 GTX 역이 많지도 않아요. 내가 GTX 역사가 이동해서 GTX 역에서 지하로 깊이 또 이동해서 GTX 기차 오는 거 기다려서 타고 이동하고 다시 GTX 위로 1층으로 올라가서 1층에서 또 다른 교통수단을 가지고 내가 또 가야 돼요. 최종 목적지까지. 얼마나 복잡해요. 만약에 기술 발전이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으면 GTX는 엄청난 호재죠. 저는 솔직히 GTX에 돈 안 쏟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제가 말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자율주행차 지금 시대 와 안 와요? 자율주행차 시대 오죠. 플라잉카 시대 오죠. 이게 제가 보기엔 GTX보다 빨리 온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은 이 택시비나 이런 게 엄청 싸질 거예요. 왜? 기사가 필요 없으니까. 인건비가 사실은 너무 비싸. 인건비가 단데 인건비가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도어 투 도어가 되잖아요. 도어 투 도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교통망이나 차 막히는 거 이런 것도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아마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게 다 데이터로 해서 조절해서 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기술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클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 또 뭐예요? 이제는 가상현실. 이미 이제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가상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는 들어가는 세상이 됐잖아요. 사무실이 이제는 오프라인 사무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내가 딱 VR 기계 쓰고 내 가상 오피스로 출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굳이 직주근접이라는 개념 자체가 심해질 거라는 거죠. 거기다 지금 3D 프린터로 지금 뭐예요? 일주 만에 그냥 집 줘버리죠. 네, 굉장히 빠르게 지금 건축 기술을 3D 프린팅 기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10년 내내 다 다가올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기보다는 떨어진다. 네, 거기다가 인구가 뭐 줄어든다는 얘기 많았지만 인구 줄어드는 언제부터예요?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인구 줄어드는 것들. 예,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그리고 이런 속도는 가속화가 될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은 좀 기존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 뭐 부동산 사면 어제가 제일 싸. 에이, 뭐 위기 왔어도 계속 올랐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과연 앞으로 10년 뒤에도 할 수 있을지? 뭘 할 수도 있겠지만 전 잘 모르겠어요. 네. 데이터를 좀 계속 보면서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감하게 데이터 계속 예의주시하는 거랑 네. 또 변화하는 그런 기술의 흐름이 어떻게 네. 되는지를 맞아요. 꼭 체크를 해야 네. 10년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다음 SJ님께서 강의에서 전세 가격, 물가, 소득 이 세 가지 인덱스를 활용하여 부동산 가치를 판단하셨는데 네. 이 중에서 네.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변수가 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이 세 개가 가장 영향력이 좋았던 건지 그런 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뭐냐면 궁금하신 그런 건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랑 또 너 사람 볼 때 뭐만 봐? 성격만 봐? 성격만 좋으면 다 좋은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물론 성격만 좋아가지고 그 사람이 우연스럽게 능력도 좋고 다른 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격은 좋은데 다른 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자,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 가격이 지금 비싼지 싼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런 저평가 인덱스들은 뭐냐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 본질적 가치 대비 비싼지 싼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싼데 만약에 저평가 되었는데 입주 폭탄이 쏟아져요. 싸지만 입주 폭탄에서 사람으로 비교하면 성격은 좋은데 능력이 안 좋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성공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성격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그쵸. 능력이 엉망인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 그런 사고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그세 가지 인덱스는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인덱스였고. 얘네가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소득 대비 저평가야. 그러면 거기는 전세 대비 저평가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 데이터를 같이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강조해주고 계시네요. 네. 그다음에 컨실리언서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스코어링 해주신 부분 잘 봤습니다. 네. 거시지표와 미시지표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네. 해석 능력이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이거 이제 거시지표, 미시지표도 있지만 또 투자의 대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주변의 인간 데이터를 봐라. 내 주변의 인간 데이터. 네. 자, 뭐냐면 어떤 투자든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쵸? 네. 자, 내 주변에 아파트로 돈 번 사람밖에 없어. 돈을 잃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럼 뭐예요? 끝물이에요. 모두가 행복해할 때 고수는 빠져나와야 되고요. 예, 시장이 피해 흥건하게 젖어 있을 때 고수는 뛰어들어야 됩니다. 자, 지금은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못 사신 분들 말고 갖고 계신 분들 모두가 행복하잖아요. 모두가 행복하고 거의 모두가 부동산 전문가들의 90% 이상이 전부 다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쪽으로 엄청 지금 치우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거시표, 미시표도 중요하지만 사실 인간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앞으로 몇 년이 더 흘러서 누군가가 나 부동산 살게. 나 아파트 살 거야. 내 집 마련할 거야. 그랬더니 주변에서 다 뜯어봐. 너 미쳤어? 야, 무슨 뭐 거지 될 일 있어? 아파트 왜 사? 그러면 그때부터 1년 정도 지나고 사시면 돼요. 네. 근데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아직도 아파트 못 샀어? 미쳤구만. 지금은 빨리 사야지. 이런 보다 거의 끝물인 거예요. 그로부터 1년, 2년 뒤가 끝물입니다. 근데 지금이 그래요. 그런 것들은 제가 강의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수도권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지금 터졌잖아요. 고점에서. 역사적으로 2번 터졌어요. 이런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누군가는 그만큼 사고 엄청난 손바뀜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손바뀜이. 예, 누가 팔았겠어, 최근에 판 사람. 다 고수가 팔았지. 왜? 그 사람들 이미 몇 년 전에 사서 다 돈 번 사람들이 판 거예요. 그때 산 사람들은 못 사가지고 안 달라서 산 거고, 누가 위너가 될 것 같아?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1년 반, 2년이 지나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어요. 고수가 누가 샀겠어? 예, 저는, 예, 최근에도 한 2채 팔았습니다. 예, 최근에도 한 2채 팔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 자산이 가장 많습니다. AKG님께서 인간 지표를 봐야 된다고. 네, 인간 지표 중요하죠. 인간 지표 중요하네요. 네, 중요하죠. 네, 그러면은 쉬는 시간 동안 남겨주신 질문들은 다 된 것 같은데 네. 혹시 추가로 또 질문 남겨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뭐냐면 전망을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전망한 게 틀릴 수 있잖아요. 아무리 데이터를 봐도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틀려도 나는 괜찮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위험하냐면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동산이 떨어진대. 부동산 싹 파는 거야. 이거는 맞지 않아요. 부동산 올라가 무조건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예,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도 기본적으로 부동산 실물 자산이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어떤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자산을 좀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 아니 일반인 입장에서 자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 예, 가능하다 여러분들. 제가 빅데이터로 부동산 투자를 한 게 한 20채 정도 돼요. 예, 근데 그 중에는요, 그 중에는 1,000만 원도 들이지 않고 산 것도 몇 채가 있습니다. 몇 채가 있어요. 그 돈 들여가지고 몇 억 번 것도 있고요. 몇 천만 원 번 것도 있고요. 예, 절대로 돈이 뭐 억대가 있어야 부동산 투자한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옆에 데이터만 있으면, 리치고 앱만 있으면 예, 충분히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 가능하고요. 제가 내년에 이제 리치고 앱 2.0이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내년 초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좀 내 집 마련 하고 하실 분이나 이제 부동산 투자 좀 이렇게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 제가 좀 신청 받아서 그 중에서 좀 뽑아서 제가 그분들 제가 직접 데리고 리치고 앱으로 다 설명해 드리고 그런 과정들을 다 해서 투자하는 과정까지 제가 다 한번 찍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이게 되냐? 네, 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저희 컨퍼런스 참여해주신 분들 네. 조금 그럼요. 네, 네. 혜택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3개 정도 짧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네. 요거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SJ님께서 네. 조금 방법론적인 게 궁금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데이터들 개량하기 어려운 것들, 아까랑 이어지는 질문이긴 한데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개량하는지, 혹은 개량하지 않는다면 혹은 못한다면 기존 데이터들과 어떻게 연관지어 분석하시는지. 저희가 개량화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거의 모든 걸 다 개량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책들도 저희가 빅데이터에 녹여놓은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어떤 정책의 미시적인 거, 이건 컨트롤하기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뭐가 있냐면요. 정책의 큰 빅픽처는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자, 뭐냐면, 자, 97년도에 IMF가 터졌죠. 그럼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나죠. 네. IMF 때 100억대 자산가가 빚쟁이가 된 일이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왜? 50%, 60%, 70%씩 폭락하니까. 상업용 부동산, 뭐 토지, 뭐 아파트 전부 다. 네. 자,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면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침체가 되죠. 그러면 거래도 안 되죠. 그러면 정부 입장은 세금이 거쳐야 안 거쳐요? 안 거치죠. 네. 그 다음에 국민들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국민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내 자산이 떨어지는데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또 떨어지면 집 없으신 분들은 좀 떨어져라 하지만 막상 떨어져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떨어질까봐. 더 떨어질까봐 또 못 사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은 정부는 뭘 할 수밖에 없다? 불을 지필 수밖에 없다. 좋은 정책들을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좋은 정책들이 나오면 선수들이 이때가 기회구나 하고 점차 죽는 거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되는 부동산 시장이 점차 좋아집니다. 그리고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정부는 뜨거워지면 이제는 내 집 없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내 집 없어서 못 살겠다 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또 잠재우기. 잠재워야죠. 네. 그럼 규제 정책을 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은 완화 정책과 규제 정책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규제 정책을 하고 나서 4년, 5년 뒤부터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 와요. 자, 과거의 상승장이 2003년 10월 달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4년, 5년 뒤면 언제예요? 2007년 10월, 2008년 10월. 변곡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최근에 정부가 언제 규제 시작했죠? 2017년 8월에 본격적으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4년, 5년 뒤면 언제예요?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입니다.
이런 원리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올해 출간한 요 책에서도 제가 올해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 변곡점이 올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은 충분히 저희가 데이터로 유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근데 정부가 임대차 3법이 돼서 뭐 이런 건 알 수 없죠. 사실 임대차 3법이 아니었으면 전세 시장이 이렇게 급등을 하지 않았을 거고 매매가도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사람들은 뭐 계속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만 하시는데 뭐 시간 지나보면 알겠죠. 예, 뭐 누구 말이 맞을지 틀릴지. 그리고 이제 뭐 1년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시장 그렇게 생각해요. 뭐 반년 6개월 정확하게 알아맞추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걸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혹시라도 제가 알아맞혔다 할지라도 그거는 운에 가까운 영역인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어깨 이상인지, 그래 지금 위험한 국면인지 아닌지, 허리쯤인지, 아니면 발목 밑이어서 지금은 걱정 안 하고 사도 되는지,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런 기회는 10년에 한 번 정도만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모든 데이터들이 너무너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데이터로 어느 정도 유추도 가능하고 그리고 네. 정책 같은 거는 큰 흐름을 그렇죠. 볼 수 있어야 맞아요. 된다라고 네. 네, 네. 던져주신 것 같네요. 네. 네. 그 다음 질문은 주식업계 로보 어드바이저도 네. 주식 가격을 잘 예측 못하는데 네. 투자자가 특정 아파트, 그러니까 뭐 이 지역 말고 네. 그 매물마다 뭐 네. 각기 다르게 움직일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의사결정 내릴 수 있을 만큼 데이터가 충분한가요? 네, 충분합니다. 자, 데이터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발목 밑에서 살 수 있는 거 데이터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이 어깨 위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이 머리 꼭대기 아니야? 이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그러니까 가격 하락이 시작이 되기 전에 이미 팔리질 않아요. 이미 팔리질 않아. 이런 시장이 몇 개월 혹은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팔리기 전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팔 거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로 완전 머리 꼭대기까지 예측을 하고 이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발바닥 맞추는 거는 너무 쉽고요. 제가 한 20채 해봤다 그랬잖아요. 네. 수익률 여러분들 들으시면 기절초풍하실 거예요. 제가 한 채만 예로 들면 제가 작년 1월 달에 데이터로 보니까 평택이 발바닥인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다 모아놓고 평택 사라. 돈도 많이 안 든다. 평택 고덕신 도시에 그때 이제 분양을 한 아파트를 했는데 그게 얼마였냐면 4억 3천에 분양을 했습니다. 계약금인 10% 줬어요. 그럼 얼마예요? 4,300만 원. 근데 청약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경쟁률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피를 좀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피를 좀 주고 샀죠. 로얄실 로양동을. 근데 그게 지금 얼마가 돼 있다? 지금 9억 10억 돼 있다. 그러면 도대체 수익률이 얼마예요? 2년도 안 되는데? 올해 사신 거잖아요. 작년 작년? 2월에 샀죠. 작년 2월에. 네. 근데 거의 다 이런 식이에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좀 꺼리는 게 뭔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혹시라도 좀 뭔가 이렇게 좀 부동산 이쪽 업계는 워낙 사기꾼 같지 않은 사기꾼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비춰지는 게 싫은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부동산으로 뭐 100억 부자, 부동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엄청 뭔가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렇게 이제 보이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제가 데이터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사례를 제가 가급적이면 제가 좀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예, 여러분들 진짜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확 더 난리 납니다. 뒤집어지십니다. 진짜 제대로 리치고 진짜 제대로 장난 아시면 아닌데요? 네, 리치고 미치고입니다. 네, 진짜. 미치고요. 네. 여러분 들으셨죠? 미치고. 네. 네. 말씀해 주시는 AKG님께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 뒷받침해 주신 것 같다고. 네, 저도 진짜 공감합니다. 네, 마지막 또 연결되는 질문이긴 한데 이분은 지금 기억나요. 메일 오셔가지고 신혼부부신데 네. 뭔가 집 이제 구하려고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같은 지역 아파트여도 네. 방향이나 층에 따라 리모델링 여부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음. 강의를 듣다 보니 지역은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개개의 물건을 어떻게 판단할지. 아, 개개의 물건을, 네. 그거는 부동산을 자주 다니셔야 됩니다. 아, 부동산을-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부동산을 자주 가셔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하나에 부동산이 몇 개 있잖아요. 다녀보면 그 중에서 아주 잘하시는 공인중개사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다 알아. 이게 빠삭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층이 로얄7, 로얄동인지. 예, 그래서 동도 중요해요. 동에 따라서도 이게 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또, 호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층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래서 저층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가격이 당연히 보통보다 훨씬 싸겠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공인중개사분하고 자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적정한지 않은지, 그리고 앱을 좀 보시면서 실거래가 다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은. 실거래가. 그래서 보시면서, 몇 층, 몇 동, 동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몇 층이? 동도 나오죠. 동도 나오네? 네, 동도 나오죠. 그럼 몇 동 몇 층이? 얼마에 거래가 됐구나. 예, 이거를 보시면서, 내가 살 거는 몇 동, 몇 층인데, 이거는 대랑 어느 정도 되어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일단 뭔가 지역은 네. 데이터로 좀 좁혀놓고 네. 거기를 많이 다녀봐야 된다. 네. 그리고- 동은 안 나옵니다. 네, 동은 실거래가에 동은 안 나와요. 네. 층하고 타입만 나오는데, 그렇군요. 네. 그리고 공인중개사랑 친해져라. 친해져요. 네, 친해져야죠. 고급 정보들을 줍줍 해야죠. 네, 네, 친해져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투자의 관점에서만 좀 말씀드리면, 대장 아파트를 사야 돼요. 대장. 대장. 네, 대장. 대장 아파트는 리치고에 나옵니다. 대장 아파트. 리딩 아파트. 가격 시세를 리딩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뭔가 브랜드 아파트인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좀 크고, 가격도 좀 비싸고, 네, 그런데, 네, 맞습니다. 리치고랑 발품하면 완벽이에요. 완벽이네, 완벽. 네, 발품을 거의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리치고만 있으면. 네, 이거 장난 아닌데요? 네,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니까 제가 많은 연봉을 포기하고 제가 창업을 했겠죠. 그쵸. 네,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냥 고용 연봉 받고 내가 만든 리치고 가지고 아파트 투자하면서 가끔 개인적으로 그냥 부동산 강의 또 계속 할 거니까 컨설팅 피로 좀 비싸게 좀 받고 하면은 사실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쵸. 네. 근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스타트업계.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힘들게 읽어내신 거 그냥 편하게 편승하시면 네, 좋을 것 맞아요. 같네요. 되게 비유를 잘 하셨는데 주도주랑 맞아요. 비슷하다고 주식으로 따지면 주도주, 맞아. 대장 아파트. 네. 맞아요. 대장동에. SJ님께서 아까도 네. 미치고 아주 지겨버리고 재밌으시네요. 네, 그러면은 맞아요. 그래서 주식이랑도 비슷하다고 탐욕에 팔아라, 공포에 사고 요것도 맞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네.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사실 주식을 로보 어드바이저로 해서 수익 내는 그거는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근데 왜냐면 주식은 이제 변동성이 너무 많고 싸우는 사람들이 전 세계 최고의 천재들하고 싸워야 돼요. 그죠? 근데 부동산 시장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전 세계 최고의 천재들하고 싸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 상대가 만만해요. 만만해. 예. 그리고 이제는 전문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영역이든지 데이터만 있으면 돼요. 데이터만. 예. 그래서 데이터를 잘 해석하는 능력만 가지고만 있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어떤 부동산 전문가보다 훨씬 더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보실 수 있다. 네. 네. 지금 그러면 질문도 다 끝나서 네. 요거 마무리 멘트 해주신 것 같지만 한 번 더 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요?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은데, 투자는, 제가 보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사야 할 때가 있고요. 적극적으로 팔아야 할 때가 있고요. 긴가민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투자라는 건 내가 잘해서 버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랜 기간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자산 시장에도 계절이 있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어요. 자, 자산 시장이 여름에 내가 두꺼운 코트 입고 다녀요. 즉, 주식시장이 올라가는데 나는 좀 괜찮아요. 겁장에 투자해가지고 보수적인 이런 투자를 한다고 해볼게요. 네. 그래도 저는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진 않죠. 그냥 배만 좀 아플 뿐이에요. 남들 돈 이만큼 벌동안 난 이만큼밖에 못 벌기 때문에. 근데 이 시장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이 시장 다음에는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이 시장 다음에는 저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이제 뒤늦게 이제 많은 사람 대중들이 뛰어드는 거고, 근데 이 다음에는 또 내리막길이 오는데 이 내리막 올라갈 때는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마지막에 갚아 내려올 때는 수직하게 거의. 갑자기 겨울이. 예. 그래 근데 겨울인데 내가 여름에 반팔 입고 열심히 내가 잘 놀았어요. 근데 겨울인데 내가 겨울이 온 줄도 모르고 내가 반팔 입고 놀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어 죽죠. 얼어 죽죠. 그렇게 저는 제가 제 주변에 한 1000억대까지 반팔 입고 잘 놀고 크게 됐다가 계절이 겨울로 바뀌는 줄도 모르고 계속 반팔 입고. 왜? 사람은 내가 성공했던 요인이 그 요인 때문에 또 나를 실패로 나락으로 나를 밀어뜨리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신호들이, 징조들이 이제는 조금씩 어떤 전반적인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여기에 빨간 불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다. 네,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해가고 있다. 뭐 이게 뭐 내년에 위기가 내후년에 될지 그는 예측할 수 없죠. 하지만 뭔가 좋은 지금 상황이 아니라 지금 반팔 입고 놀 때가 아니라 뭔가 지금 살짝 옷깃을 좀 여미고 그죠? 네. 금리도 올라가죠. 대출 규제는 계속 지금 될 거죠. 네. 상황이 거기다가 뭐 최근 얼마 전에 부동산 주식으로 코인으로 돈 번 사람 얼마나 많아서 모두 다 해피했잖아요. 근데 투자의 대가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모두가 해피할 때 조용히 빠져나와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좀 고민하셔서 그래서 투자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저는 항상 고민합니다.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할 때만 해요, 저는. 그때만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해요. 그리고 저는 주식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 리치고가 뭐 이 로보 어드바이스 서비스도 주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산 배분. 그래서 어떤 시장 상황이 와도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주식 투자는 실력의 영역보다는 운의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는 하진 않지만 주식 투자를 제가 딱 하는 경우는 딱 하나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이 기술은 전 세계를 지배할 기술이에요. 메이저 트렌드가 될 기술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내 주변에 아직 없어. 그게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전기자동차였었고요. 네, 전기자동차 지금 조금씩 많아지고는 있지만 전기자동차가 지금 메인이 아니잖아요. 주류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그 시장은 근데 그 시장으로 가요, 안 가요? 기후 온난화 문제 이런 것들 계속 갈 거죠. 그럼 그 시장은 계속 커지는 거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그리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대장 이런 애들 전 세계 최고의 주식들 이런 것들은 내가 적금 붙듯이 그것도 몰빵 투자가 아니라 적금 붙듯이 내가 매월 조금씩 사는 것 이런 주식 투자는 오케이. 한데 내가 뭐 목돈 막 얼마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이러면요 여러분들 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도 주식투자에서 저도 성공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답 안 나와요. 네, 답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얼굴 혹시 보셨어요? 얼굴 때깔이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대표님 저 주식 컨퍼런스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농부의 마음처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장을 항상 보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패스트 캠퍼스 사랑해주신 저희 수강생분들께서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데이터 리터러시 같은 강의 만들어주면 안 되냐고. 참고해서 제가 한번 열심히 대표님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